강태주는 시내 최고급 프라이빗 여성병원 꼭대기층의 VIP 병실 문을 밀고 들어오며 한정판 오렌지색 에르메스 상자를 천연 가죽 소파 위에 무심하게 던졌다. 지수야, 내가 뭘 사왔는지 봐. 런던에서의 인수 합병건이 길어졌고 환승 항공편도 지연됐어. 병실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침대는 얼음장처럼 평평하고 새하얗게 정리되어 주름 하나 없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소독약 냄새조차 희미했다. 태준의 어머니 이명희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서서 군데군데 찌그러진 스탠리 보온병을 친환경 에코백 안에 천천히 집어넣고 있었다. 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어머니, 지수는 어디 있어요? 애들 데리고 검진이라도 갔나요? 출산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간호사들은 그녀를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다. 이명희는 가방의 지퍼를 닫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아들이 입고 있는 최고급 맞춤 정장과 짙은 붉은색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바라보았다. 다른 여자가 골라준 것이 분명한 그 넥타이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완전한 타인을 보는 것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수는 4일 전에 퇴원 수속을 밟았다. 넥타이 매듭에 머물러 있던 태준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퇴원요?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의자를 당겨 앉았다. 갈수록 그 사람 성질이 나빠지네요. 내가 출산할 때 제때 돌아오지 못했다고 이러는 건가요? 간호사 3명의 어머니까지 수발을 드는데 그게 부족해요. 고작 이런 사소한 일로 투정을 부려야 직성이 풀리나 보죠. 그렇다면 애들 데리고 나가 살라고 하세요. 이명희는 그의 말을 자르며 가방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커피 테이블 위 오렌지색 에르메스 상자 한가운데에 반듯하게 올려놓았다. 자, 이게 그 애가 너에게 남긴 거다. 태준아, 이제 속이 시원하니? 태준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종이를 향했다. 굵은 글씨로 적힌 이혼 소장이라는 단어가 그를 빤히 쳐다보는 듯했다. 그의 눈꺼풀이 격렬하게 떨렸고 입가에 머물던 비웃음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무릎 위에 얹혀있던 손가락이 갑자기 꽉 쥐어지며 손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종이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목울대를 일렁였지만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5일 전 평창동 저택의 안방. 서지수는 침대 프레임에 기대어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새 쌍둥이를 임신한 지 34주 차. 아주 단순한 숨을 쉬는 것조차 무거운 풀무를 당기는 것처럼 버거웠다. 다리는 너무 부어올라 가장 큰 남성용 슬리퍼조차 맞지 않았다. 종아리의 핏줄은 보라색 넝쿨처럼 툭 붉어져 있었다. 협탁 위에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화면을 확인했다. 태준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런던 교육 서밋이 늦어지고 있어. 아직 만나야 할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좀 남았어. 비행기는 이틀 지연될 거야. 입주 도우미 아주머니가 준비는 다 끝냈대. 당신 카드에 5천만 원 이체해뒀어. 필요한 거 있으면 아주머니한테 다 사라고 해. 집에 부족한 거 있으면 최윤석 비서한테 말하고. 지수는 화면에 뜬 차가운 은행 이체 알림을 바라보았다. 그날 아침 위험 수위에 달했던 고위험 산전 검사 수치에 대한 안부나 걱정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언제나처럼 돈과 업무 지시뿐이었다. 그녀는 키보드를 열어 답장을 치기 시작했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자궁 경부가 짧아졌대요. 심각한 출혈과 조산의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건반 위에 머문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2초간 기다렸다가 글자를 하나하나 지워나갔다. 그리고 알았어요 라는 단 한마디만 답장으로 보내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지수는 테이블 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위산이 역류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격렬하게 헛구역질을 했다.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의 우선 알림이었다. 한유라가 스토리를 업데이트했다. 아무런 문구 없이 사진 한 장뿐이었다. 사진 속에는 숫자 28 모양의 초가 꽂힌 섬세한 프랑스식 레드벨벳 케이크 한 조각이 있었다. 그 옆에는 은색 나이프를 쥐고 케이크를 자르는 남자의 손목이 보였다. 그 손목에는 얕은 화상 흉터가 있었고 지수가 반년 동안 돈을 모아 사준 파텍 필립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태준의 손이었다. 7년 전 비가 새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수가 그를 위해 찌개를 끓이다 뜨거운 전기 난로에 대어 생긴 흉터였다. 지수는 그 흉터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갑자기 하복부에서 묵직하고 찢어질 듯한 고통이 번지며 따뜻한 액체가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잠옷 바지를 적셨다. 그녀는 몸을 확 웅크렸다.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이 카펫 위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물이 빠르게 번져나갔다. 녹슨 톱날이 척추를 썰어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지수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고 비릿한 피맛이 났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협탁의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고 꽉 담은 치아 사이로 목소리를 짜냈다. 아주머니, 119 좀 불러주세요. 강남 제1종합병원 응급실 앞 이동식 침대의 바퀴가 차가운 타일 바닥을 구르며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임신 34주, 새 쌍둥이 산모, 심한 수축을 동반한 조기 양막 파수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1분 1초를 다투듯 빨랐다. 머리 위에 하얀 형광등 불빛이 하나씩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지수는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다. 보호자는 어디 있습니까? 보호자요. 담당 외과 의사가 서류 뭉치를 든 채 창백한 얼굴로 침대 곁에 섰다. 상황이 위급합니다. 전치 태반이 동반되어 언제든 대량 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당장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야 해요. 지수는 식은땀이 온몸을 적실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동 침대의 금속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뒤로 꺾일 지경이었다. 남편은 해외에 있어요. 그녀는 피 섞인 침을 꿀꺽 삼키며 끊어질 듯한 숨결로 말했다. 제가 직접 서명할게요. 고위험 새 쌍둥이 출산인데 어떻게 본인이 직접 서명합니까? 수술대에 올랐다가 만약 자궁을 적출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누가 결정을 내리죠?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간호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당장 대리인에게 연락해서 권한을 위임받으세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맨 위에 고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긴 통화 연결음이 울리더니 이내 자동으로 끊어졌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긴 연결음 뿐이었다. 아랫배가 두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수축이 다시 한번 밀려왔다. 지수의 눈앞이 새카매졌고 억눌린 극한의 비명이 그녀의 목구멍을 뚫고 나왔다. 도우미 아주머니는 옆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다. 사모님, 회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최 비서님께 연락해 보겠습니다. 런던 메이페어의 최고급 미슐랭 레스토랑. 통유리창 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레스토랑 안에서는 부드러운 첼로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최윤석 비서는 쉴 새 없이 진동하는 스마트폰을 쥔 채 두꺼운 카펫이 깔린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다. VIP 다이닝룸의 조각된 문 밖에 선 그는 틈새로 안을 엿보았다. 긴 테이블 상석에서 강태준이 크리스탈 와인 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화려한 붉은색 맞춤 드레스를 입은 한유라가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몸을 숙여 케이크에 촛불을 불어 끄고 있었다. 고마워요, 태준 씨. 매년 잊지 않고 챙겨주네요. 한유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적당한 의존성이 배어 있었다. 태준은 잔을 내려놓으며 익숙하고 여유로운 어조로 답했다. 당연한 일이지.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이 우리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 최전선에서 뛰어준 덕분에 우리 그룹이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었으니까. 스마트폰이 다시 미친 듯이 진동했다. 윤석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고 들어갔다. 회장님, 윤석의 긴장된 목소리가 방 안의 분위기를 산산조각냈다. 한국에서 온 전화입니다. 사모님 양수가 터졌습니다. 지금 분만실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의사 말로는 상황이 아주 위급해서 병원 측에서 즉각적인 보호자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태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윤석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출산 예정일이 아직 보름이나 남지 않았나? 조산의 새 쌍둥이입니다. 의사가 전치 태반 합병증이 있어서 언제든 대량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윤석은 기관총처럼 빠르게 말하며 스마트폰을 그를 향해 내밀었다. 태준이 스마트폰을 향해 손을 뻗었다. 태준 씨, 한유라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리통에스로 그녀의 손에 들린 케이크 나이프가 공중에 멈췄고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투자자들이 곧 도착할 거예요. 홍보팀에서는 보도자료에 쓸 단체 사진을 기다리고 있고요. 당신이 지금 가버리면 우리가 힘들게 준비한 이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유럽 합병은 우리가 6개월 동안 쫓아다닌 핵심 프로젝트잖아요. 태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는 한유라를 한번 보고 스마트폰 화면에 뜬 이 아주머니의 부재중 전화 17통을 번갈아 보았다. 아주머니한테 병원에 가장 좋은 최고급 약을 쓰라고 전해. 태준은 손을 거두고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익숙한 평온함과 지휘관 특유의 차가움을 되찾았다. 서명 위임장 보내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긴급 대리인 위임장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라고 해. 윤석은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회장님, 새 쌍둥이입니다. 사모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전화라도 한번 받아주십시오. 최 비서,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어떤 이의도 허용하지 않는 권위적인 무게감을 실었다. 병원에는 가장 전문적인 의료진이 있어. 내가 돌아간다고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받는다고 의학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가서 처리해. 내 입 아프게 2번 말하게 하지 말고. 윤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남자의 오만한 얼굴을 바라보며 뱃속에서부터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뒤 돌아서서 VIP 룸을 걸어 나갔다. 강남 제1종합병원 제1수술실. 그림자 없는 새하얀 수술 조명이 지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다.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수축기 70, 이완기 40, 심박수 치솟고 있어요. 혈액팩 준비하세요.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가 마치 두꺼운 물의 장막을 뚫고 들려오는 것처럼 멀고 흐릿했다. 지수는 추웠다. 뼛속에서부터 조금씩 한기가 스며 나왔고 피가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공허하고 아찔한 느낌이 동반되었다. 수술실 밖에서 이 아주머니는 윤석이 보내온 전자위임장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 펜조차 제대로 챈 수 없었고 울음을 터뜨리며 서류에 지수의 이름을 휘갈겨 썼다. 양팔이 고정된 채 수술대에 누워있던 지수는 복부를 긋는 메스의 감각을 느꼈다. 비록 마취가 날카로운 통증을 막아주고 있었지만
생명이 소나기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그 순수한 공포는 무한히 증폭되었다. 옆에 있는 심장 모니터가 빠르고 긴박한 기계음을 냈다. 서지수 환자분, 자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기들을 생각하세요. 땀범벅이 된 집도이가 그녀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17통의 부재중 전화. 그는 여전히 전화 한 통 걸어오지 않았고 음성 메시지 하나 남기지 않았다. 시야가 완전히 새카매지고 의식이 심연으로 가라앉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 기이한 평온함이 갑자기 지수를 덮쳤다. 그녀는 태준이 지금 한유라와 함께 케이크를 자르거나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물리적인 존재가 의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그의 논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생각은 이것뿐이었다. 내가 오늘 이 수술대 위에서 죽는다면 내 새 아이는 누가 돌볼 것인가? 이명희 어머니는 늙으셨다. 태주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밖에 모른다. 그는 아이들을 비싼 돈을 주고 고용한 입주 도우미들에게 내던지거나 머지않아 그가 최전선에서 뛰어주었다고 칭송하는 그 여자에게 넘겨버릴 것이다. 강렬한 생리적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안 돼. 죽을 수 없다. 내 전화조차 받지 않는 남자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을 수는 절대 없다. 내 아이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세상에 떨어지게 놔둘 수 없다. 강태준의 아내라는 이름의 사슬이 눈부시게 하얀 수술 조명 아래에서 조용하고도 완벽하게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중환자실. 단조로운 기계음이 차가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수가 눈을 떴다. 천장의 타일이 서서히 선명하게 들어왔다. 마취가 풀리면서 수축하는 자궁과 복부의 수술 절개 부위에서 오는 고통이 그녀를 찢어 놓을 듯 밀려왔다. 그 고통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깨어나셨어요? 당직 간호사가 배액관을 확인하러 다가오며 여전히 안도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셨어요. 출혈량이 무려 2,500cc였어요. 하마터면 자궁을 살려내지 못할 뻔했습니다. 새 아기는 모두 인큐베이터에 있고 현재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지수는 입을 벌렸다. 목구멍은 모래를 삼킨 것처럼 건조해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녀는 들었다는 신호로 천천히 한번 눈을 깜빡였다. 예고 없이 눈가에서 베개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직 그녀만이 알았다. 이것은 살아남았다는 기쁨이 아니라 한때 그녀의 삶 전체를 지탱했던 믿음이 몸에서 완전히 뿌리 뽑혀 나가는 둔탁한 통증이라는 것을. 이틀 후 그녀는 일반 1인실로 옮겨졌다. 최고급 VIP 병실은 태준이 윤석에게 지시해 주문한 값비싼 꽃바구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진한 백합 향이 숨을 막히게 했다. 그 옆에는 수입산 유기농 회복식과 고급 건강식품 세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침대 헤드보드에 기대어 있는 지수에게 이 아주머니가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스마트폰을 건넸다. 이 아주머니는 그녀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사모님, 회장님이 전화하셨어요. 그쪽 일이 끝나서 빠르면 내일 도착할 거라고 하십니다. 지수는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이 시간 전에 온 읽지 않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강태준, 고생 많았어. 새 아이 이름은 전문 장명가한테 부탁해뒀어. 푹 쉬고 있어. 내일 보러 갈게. 당신 카드에 20억 원 이체해뒀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윤석이한테 다 사오라고 해. 그날 밤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없었다. 여전히 똑같은 오만한 지시와 차가운 이체 금액뿐이었다. 예전 같았다면 임신 기간 동안 그가 무심하게 굴 때마다 지수는 억울한 마음에 그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회사가 수천 명을 먹여 살려야 해서 자신도 너무 피곤하다는 등 건성으로 늘어놓는 위로를 들으며
그녀는 모든 실망을 삼키고 계속해서 이해심 많은 아내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지수는 화면의 텍스트를 마치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스팸 문자를 보듯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력창을 열어 알았어요 라고 치고 전송을 눌렀다. 그 단어를 보낸 후 그녀는 스마트폰을 협탁 위에 엎어놓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시울조차 다시 붉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침착하게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1단계. 의사에게 연락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언제쯤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볼 것. 2단계. 대학 시절 오랜 친구이자 부부 공동재산 분할 및 재무감사 전문 최고 로펌 변호사인 오수진에게 연락할 것. 3단계. 새로 살 곳을 찾을 것. 그녀는 백합의 악취로 가득 찬 이 병실에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고 태준의 오만한 얼굴은 더더욱 보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다.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윤석이 걸어 들어왔다. 그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헤드보드에 기대어 있는 지수를 본 그의 걸음이 주춤했다. 지수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에 살이 너무 많이 빠져 있었다. 손등은 주사 바늘 자국과 멍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형형하게 빛났다. 사모님. 윤석이 침대 가까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회장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더러 먼저 와서 사모님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짐들은 다 뭡니까? 지수는 푹신한 베개에 기대어 차분한 시선으로 윤석의 서류 가방을 바라보았다. 윤석 씨, 그날 거기 있었죠? 윤석의 손가락이 갑자기 굳어지며 가죽 서류 가방 손잡이를 비틀었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보고서를 논의하듯 추궁도, 원망도, 감정적인 통제력 상실도 없었다. 그 사람이 전화벨 소리를 못 들은 건가요?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건가요? 윤석은 꽉 막힌 목구멍으로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수년 동안 태준을 수행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비즈니스 협상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회장님은 한유라 이사의 생일 파티에 참석 중이셨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투자자들도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회장님은 병원에는 전문 의료진이 있고 본인이 돌아간다고 의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퉁이에 놓인 가습기에서 미세한 안개가 희미한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방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예상했던 감정적 붕괴나 오열은 없었다. 벽에 유리잔을 집어 던지지도 않았고 히스테릭한 비명이나 욕설도 없었다. 지수는 그저 창밖의 잿빛 하늘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호흡의 변화조차 없었다. 사모님, 윤석은 이 숨막히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 입을 열었다. 알아요. 지수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습기의 안개보다 가벼웠고 훨씬 차가웠다. 윤석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윤석 씨, 부탁 하나만 할게요. 지수가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퇴원 수속 좀 밟아주세요. 지금, 당장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다. 하지만 사모님, 출산하신 지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절개 부위도 아물지 않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최소 일주일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둘러 손을 내저었다. 퇴원 수속 밟으세요. 지수가 반복했다. 더 이상의 설명 없이 그 어떤 이의도 허용하지 않는 명령이었다. 윤석은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돌아서서
빠르게 병실을 걸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지수는 이불을 걷어냈다. 그 움직임에 복부의 절개 부위가 당겨지면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침대 모서리를 꽉 잡았다. 양팔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체중을 지탱하기조차 힘들었다.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맺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바닥에 발이 닿을 때까지 침대에서 조금씩 몸을 움직여 내려왔다. 옷장 안에는 이 아주머니가 가져온 여벌 옷 몇 벌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통증을 참아내며 옷을 하나씩 꺼내 깔끔하게 갠 다음 캔버스 더블백 안에 쑤셔 넣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가 복부에 새로운 상처를 파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 얼어붙을 듯이 추운 반지하 단칸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태준의 사업 계획서 초안 작성을 돕던 밤들, 이명희 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입덧을 꾹 참으며 국 끓이는 법을 배우던 오후들, 혼자 병원 복도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들고 끝없이 기다리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이 순간 그녀는 7년의 결혼 생활과 함께 완전히 싸잡아 쓰레기통에 쳐넣었다. 지수는 마지막 아기 옷을 캔버스 가방에 접어넣고 지퍼를 당겨 잠그느라 복부의 절개 부위를 팽팽하게 늘렸다. 그녀는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수납장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톱이 긁히며 귀를 찢는 듯한 마찰음이 났다. 식은땀이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다. 문이 열렸다. 윤석이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류 뭉치를 든 채 문간에 서 있었다. 사모님, 퇴원 수속은 마쳤지만 병원 측에서 자발적 책임 면제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이리 줘요. 지수는 수납장에서 손을 떼고 똑바로 섰다. 윤석이 여전히 손을 덜덜 떨며 서류를 건넸다. 사모님, 정말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실 겁니까? 회장님, 비행기가 3시간 후면 착륙합니다. 지금 떠나시면 회장님이 노발대발하실 겁니다. 게다가 사모님 건강도. 지수는 그가 내민 펜을 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검은색 볼펜을 꺼내 뚜껑을 열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다. 종이가 찢어질 듯한 피랍이 뒷면까지 베어났다. 평창동 저택으로 모실까요? 윤석이 물었다. 운전기사에게 패밀리 SUV를 주차장으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저택으로는 안 가요. 지수가 그의 말을 잘랐다. 청담 더 포레스트 산후조리원에 연락하세요. 제가 예약한 신생아 전용 의료 이송 차량이 도착했을 겁니다. 신생아 중환자실로 내려가서 간호사들과 함께 새아기를 이송 차량에 태우는 걸 도와주세요. 윤석은 멍해졌다. 더 포레스트요? 거긴 주내에서 보안이 가장 철저한 최고급 프라이빗 시설 아닙니까? 사모님, 언제 예약하신 겁니까? 거긴 회장님이 예약하려고 하셨던 곳인데 내 개인 카드로 예약했어요. 지수는 가방을 들고 걸어 나갔다. 하지만 지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며 그를 쳐다보았다. 윤석 씨는 강태준의 비서일 뿐이죠. 이 일이 곤란하다면 지금 당장 회사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세요. 내 휠체어는 내가 직접 밀고 갈 테니. 윤석은 모굴대를 일렁이며 남은 말을 삼켰다. 그는 재빨리 앞으로 다가와 지수의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었다. 휠체어는 제가 밀겠습니다. 이 시간 후 청담 더 포레스트 산후조리원의 프라이빗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되는 유리룸 안에서 3명의 작은 아기들이 인큐베이터 침대에 누워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지수는 유리벽 밖 소파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스위트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오수진 변호사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녀는 날렵한 차콜 그레이 정장 차림이었다.
문을 닫은 그녀는 서류 가방을 커피 테이블 위에 무겁게 내려놓았다. 너 미쳤어. 수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제왕절개 4일차에 대량 출혈로 간신히 목숨만 건진 상태에서 입원을 거부하고 조리원을 옮기고 집을 나와 지수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내려놓고 캔버스 가방에서 검은색 USB를 꺼내 수진을 향해 밀었다. 이게 뭐야? 수진이 물었다. 태준 에듀케이션 그룹의 초기 사업 기획서 초안과 핵심 커리큘럼 시스템 스캔본. 지수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차분하게 말했다. 7년 전 내가 만든 모든 기획안에는 디지털 워터마크와 내 개인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어. 수지는 숨을 들이켜며 매서운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더 있어. 지수는 두꺼운 인쇄물 뭉치를 밀어냈다. 지난 6개월 동안 강태준은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서 한유라의 개인 사업 계좌로 7번을 송금했어. 총 5억 원이야. 내가 모든 거래 내역과 고유 번호를 표시해뒀어. 수지는 첫 장을 열고 붉은 동그라미들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언제부터 이걸 모은 거야? 임신 5개월 차 때부터. 지수는 온도 조절 룸 안의 아기들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 정장 주머니에서 반클리프 아펠 보석 영수증을 발견했을 때부터. 수지는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똑바로 앉아있기조차 힘들어 쿠션을 괴어야 할 정도로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문득 이 여자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지수가 남편의 외도를 울며 불며 하소연하고 이 결혼을 어떻게 되살릴지 묻기 위해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했었다. 어떻게 하고 싶어? 수진이 폴더를 덮었다. 이미 시어머니 편으로 이혼 소장은 보냈어. 지수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난 새 아이의 완벽한 단독 양육권과 내 몫에 합당한 재산 분할을 원해.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갈 거야. 강태준이 호락호락하게 놔주지 않을 텐데 지금 그 사람 순자산 규모로 볼 때 법인 지분 분할까지 얽히면 이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야.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지수는 시선을 아래로 깔았다. 넌 이 증거들이 가압류를 신청하기에 충분한지만 말해주면 돼. 충분해. 수지는 USB를 자신의 가방에 챙겨 넣었다. 내게 맡겨. 수진이 떠난 후 스위트룸은 다시 죽은 듯한 정막에 휩싸였다. 진통제의 약효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지수는 벽을 짚고 아주 조금씩 화장실로 걸어가 문을 닫아 밖의 빛을 차단했다. 세면대에 기댄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올려다 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빼맣게 파였으며 입술은 갈라져 껍질이 벗겨져 있었다. 그녀는 헐렁한 환자복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하복부에는 한 층 길이의 검붉고 흉측한 지네 같은 봉합 자국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주변 피부는 대량 출혈과 억지로 침대에서 내려오느라 무리한 탓에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끔찍한 통증과 함께 거대한 피로가 몰려오자 그녀의 무릎이 꺾였다. 지수는 변기 뚜껑 위로 힘없이 무너져 내리며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고 어깨는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식은땀이 눈을 찔렀고 억눌린 거친 숨소리가 목구멍을 빠져나왔다. 그때 갑자기 밖의 온도 조절룸에서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수의 떨림이 돌연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고 얼굴에 흐른 물기를 거칠게 닦아냈다. 양손으로 벽을 짚고 똑바로 일어선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수건으로 대충 닦아낸 뒤 화장실 문을 밀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오후 3시 강남 제1종합병원 꼭대기층 VIP 병실로 다시 돌아가 보자. 강태준은 문을 밀고 들어오며 한정판 오렌지색 에르메스 상자를 소파 위에 던졌다.
지수야, 내가 뭘 사왔는지 봐. 런던 합병권이 길어졌고 비행기가 지연됐어. 병실 안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이명희는 등을 돌린 채 보온병을 챙기고 있었다. 태주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지수는 어디 있어요? 애들 검진 데려갔어요? 이명희가 돌아서서 그의 맞춤 정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지수는 오늘 아침에 퇴원 수속 밟았다. 태준의 손가락이 넥타이에서 멈췄다. 저택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헛웃음을 쳤다. 윤석이한테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키라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투정을 부려야 하나. 이명희는 아무 말 없이 에르메스 상자 위에 얇은 종이를 올려놓았다. 그 애가 너한테 남긴 거다. 태준의 시선이 굵은 글씨체인 이혼 소장에 꽂혔다. 그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런 억지를 부리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는 서류를 밀쳐냈다. 산모가 새 쌍둥이를 데리고 어딜 가겠어요? 아주머니한테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세요. 안 말릴 테니까. 이명희가 그를 쳐다보았다. 그 애가 수술대 위에서 죽어갈 때 너는 어디 있었니? 태주는 숨이 턱 막혔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유럽 합병이 중요한 단계였어요.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고요. 돌봐줄 사람들은 다 붙여놨잖아요. 내가 다 누구 좋으라고 돈을 버는데요. 다 이 가족을 위해서 아닌가요? 이명희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집어들었다. 태준아, 넌 그 애를 가질 자격이 없다. 문이 닫혔다. 태준은 홀로 섰다. 그는 이혼 소장을 노려보았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저택에 있는 이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모님 집에 도착했습니까? 이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회장님, 사모님은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시기 전에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사모님 짐을 싹 다 빼가셨습니다. 태준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30분 후 검은색 마이바흐가 저택 대문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태준은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거실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신발장을 열어보니 지수의 임산부용 단화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2층 안방으로 뛰어 올라가 옷장 문을 열어젖혔다. 그녀가 쓰던 공간은 텅 비어 있었고 나무 옷걸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화장대 위도 깨끗했다. 화장실에 부부용 양치컵 2개 중 하나만 외롭게 남아 있었다. 찢어진 옷도 깨진 액자도 분노에 찬 편지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 방 안은 마치 서지수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무나도 텅 비어 있었다. 태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마트폰을 꺼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어디야? 태주는 떨리는 눈꺼풀을 진정시키며 권위자로서의 침착한 척 목소리를 꾸며냈다. 투정 부리는 거 끝났으면 윤석이한테 주소 알려. 차 보낼게. 방금 수술한 사람이 찬바람 쐬면 안 되잖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바싹 마른 직선처럼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이혼 소장은 받았어. 태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서지수, 난 도장 안 찍어. 그깟 종이 쪼가리는 아무 법적 효력도 없어. 이혼을 무기로 내 한계 시험하지 마. 그건 당신 한계고 내 한계가 아니야. 지수가 담담하게 말했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유라 문제라면 내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 혼자 해외에서 일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내가 상사로서 챙겨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라고. 고작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질투심 때문에 핏덩이 셋을 데리고 가출을 해. 한유라 명의로 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계약금 내 서브카드로 결제됐더라. 지수의 감정 없는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태준의 숨이 순간 떠섰다. 당신 내 계좌 뒷조사했어? 법원 가압류 결정문이 내일 아침 법무팀으로 송달될 거야.
지수는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결론만 바로 통보했다. 강태준, 법정에서 봐. 통화가 끊어졌다. 태준은 안방 한가운데 굳은 채 서 있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텅 빈 커튼이 펄럭였다. 그는 피가 빠져나가 하얗게 질린 주먹을 쥔 채 텅 빈 옷장을 내려다보았다. 월요일 아침, 태준 에듀케이션 그룹 본사 꼭대기층 제1회의실. 거대한 블랙 월넛 테이블에는 최고 경영진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태준은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4분기 합병 로드맵에 레이저 포인터를 겨누며 완전한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유럽 지사 쪽 자금 조달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재무팀은 수요일까지 예비금의 20%를 옮겨두세요. 반투명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상민 법무팀장이 임원들의 경악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뛰어들어와 태준에게 직진하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조용한 회의실 안에서 그의 말은 똑똑히 들렸다. 회장님, 법원 집행관들이 왔습니다. 서지수 사모님 쪽에서 신청한 가압류 명령서입니다. 박상민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법적 직인이 찍힌 서류를 건넸다. 회장님 개인 명의의 제1금융권 계좌와 회장님이 대리하는 법인 지분 전체가 10분 전에 전면 동결되었습니다. 거대한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수십 쌍의 눈이 태준에게 집중되었다. 그의 손에 들린 레이저 포인터가 흔들렸고 하얀 벽 위에 붉은 점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여 명령서를 훑어보았다. 채권자란에 적힌 서지수라는 이름은 마치 두 개의 강철 못처럼 그의 망막에 시린 한기를 박아 넣었다. 그는 이를 꽉 깨물었다. 태준은 서류 폴더를 탁 덮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합시다. 재무팀과 합병팀만 남고 전부 나가세요. 회의실이 빠르게 비워졌다. 태준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가압류 푸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박상민이 마른 침을 삼켰다. 사모님 측에서 제공한 증거가 너무 방대하고 구체적입니다. 대량의 원본 거래 내역과 복사된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식 절차대로라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립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소를 취해야 한다면 24시간 내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태준은 비웃음을 흘리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도전을 받은 권위자의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홍보팀에 기사 막으라고 하세요. 그냥 억지 부리는 겁니다. 며칠 묶어두게 내버려 둬요. 화가 가라앉고 현실 세상이 애들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자기가 알아서 소취할 겁니다. 대표실로 돌아온 태준이 자리에 앉았다. 윤석이 책상 한쪽에 다크 로스팅 블랙커피를 내려놓았다. 지수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 태준이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물었다. 예, 청담 더 포레스트 산후조리원에 계십니다. 윤석은 고개를 숙인 채 답했다. 꼭대기층에 있는 프라이빗 독채 스위트룸을 예약하셨습니다.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태준은 오른쪽 서랍을 열어 검은색 수표책을 꺼내 숫자를 적고 서명한 뒤 뜯어냈다. 그런 다음 아래 금고를 열어 짙은 초록색 벨벳 상자를 꺼냈다. 한 유라에게 줄 목걸이를 사면서 제네바의 한 부티크에서 무심코 함께 집어든 1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였다. 지난 7년 동안 그는 이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다. 연회 때문에 늦게 귀가할 때마다, 산정 검사를 빼먹을 때마다, 혹은 이번처럼 출산을 놓쳤을 때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보상했다. 그러면 지수는 항상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망을 삼킨 채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어주며 흠잡을 데 없는 아내의 역할을 계속해냈다. 그는 상자와 수표를 안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문이 열리며 한유라가 보고서를 들고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들어왔다. 그녀는
샤넬의 새 프리폴 컬렉션을 입고 그가 선물한 루비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다. 태준 씨, 우리 공장 잔금 오늘 치러야 하는데 재무팀에서 당신 개인 계좌 이체가 막혔다잖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완벽하게 계산된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태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일까? 한유라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있는데 텅 빈 새하얀 병원 침대의 잔상이 뇌리를 스쳤다. 계좌가 임시로 동결됐어. 법인 계좌로 돌려서 부사장 결제받아. 태준이 시선을 거두었다. 한유라는 멈칫하며 그의 험악한 기분을 빠르게 눈치챘다. 왜 그래요? 지수 씨가 아직도 고집불통이야? 내가 직접 가서 오해라고 설명할까? 우리 사이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잖아. 당신 계좌를 가압류해서 회사 운영까지 지장 주는 건 너무 선을 넘었네. 지수 씨는 당신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하나도 모른다니까. 태준의 미간이 날카롭게 찌푸려졌다. 당신 공장 일이나 신경 써.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재킷 단추를 채우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집안일에 당신이 왈가왈부할 자격 없어. 한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2번 다시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사무실을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최 비서, 더 포레스트로 갈차 대기시켜. 오후 2시, 더 포레스트 산후조리원의 VIP 라운지. 지수는 크림색 라운지 웨어를 입고 1인용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독립적인 영유아 조기 교육센터에 인쇄된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태준이 밖에 찬 공기를 달고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호화로운 방안을 훑고 지수의 창백한 얼굴에 멈췄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습관처럼 다리를 꼬고 뒤로 기대앉으며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처럼 완전한 주도권을 쥔 태도를 취했다. 환경이 나쁘지 않네. 하루에 5천만 원짜리 방이라 내 돈 쓸 줄은 안다니까. 태주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이미 우위를 점했다는 듯한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며칠 푹 쉰 모양이야.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사업계획서의 페이지를 넘겼다. 이 스위트룸 보증금과 잔금은 7년 전에 내가 하던 교육 컨설팅 회사 저축 계좌에서 이체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한 톨 섞여 있지 않았다. 우리 공동 재산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태준의 눈꺼풀이 떨렸다. 그녀가 이렇게 1원 한 푼까지 철저하게 계산할 줄은 몰랐다. 그는 커피 테이블 위에 벨벳 상자를 올려놓고 그 밑으로 수표를 쓱 밀어 넣었다. 좋아. 4일 동안 집도 나가고 투정도 실컷 부렸고 변호사 사서 난리도 쳤고 내 계좌도 가압류했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끌어들여서 쓰레기 같은 이혼 소장까지 내 얼굴에 던졌잖아.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 태주는 삐친 아이를 달래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팔찌는 파리 잡지에서 당신이 봤던 한정판이야. 수표는 100억 원이니까 당신 맘대로 써. 출산 때 일은 내가 잘못했어. 유럽 합병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었어. 앞으로 3달 동안 필수 임원 회의 빼고는 매일 밤 저택으로 바로 퇴근할게. 약속해. 이제 변호사한테 가압류 풀라고 하고 집으로 가자. 지수가 드디어 사업 계획서에서 눈을 뗐다. 그녀는 상자를 보고 태준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말라붙은 오래된 우물처럼 소름 돋게 고요했다. 팔찌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 그럼 대체 뭐가 필요한데? 태준이 미간을 찌푸렸고 그의 눈빛에 짜증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서지수, 적당히 해. 당신 방금 애 셋 낳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산모야. 이혼을 요구할 무슨 패가 있다고 그래? 7년 전에 그 반지하에서 끄적거린 학습지 쪼가리들이 이 그룹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지수가
사업 계획서를 덮었다. 난 이면지로 당신을 협박하는 게 아니야. 그녀는 몸을 숙여 테이블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들여보내주세요. 태준이 코웃음을 쳤다. 지금 애프터눈 티라도 마실 기분이 남아있어? 강태준, 내가 당신 고개 숙이게 만들려고 이혼하자는 줄 알아? 그럼 뭔데? 태준은 자신이 전적으로 옳다는 듯 따져 물었다. 벌써 7년이야. 매번 억울한 일 있어도 다 참고 내가 달래주길 기다렸잖아. 당신은 커리어도 없어. 인간관계도 전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 당신은 이 집안을 벗어날 수 없어. 직원이 쟁반을 들고 들어와 커피 2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났다. 지수가 태준 앞에 아메리카노 잔을 앞으로 밀어주었다. 한유라가 자기 공장 법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지. 맞지? 지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태준의 동공이 수축되었고 손가락이 바지 원단을 꽉 움켜쥐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완벽했던 그의 가면이 깨지며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질문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지. 지수의 어투는 재무제표를 읽는 것처럼 여유로웠다. 작년 5월 12일, 당신은 한유라의 공장이 판교 테크노밸리의 시유지를 확보하도록 도와줬지. 법인 예비금을 끌어다 당신 개인 명의로 보증을 서주면서까지 말이야. 태준의 숨이 떠섰다. 그는 그녀를 응시하며 처음으로 이 여자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이유식이나 검색하는 전업주부인 줄로만 알았다. 회사의 가장 기밀인 현금 흐름을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태준은 통제력을 되찾으려 억지로 기세를 뿜어냈다. 설명했잖아. 그 여자는 회사에 공헌했어. 자리를 잡게 도와준 것뿐이고 서로 윈윈한 거야. 얄팍한 여자들의 질투심으로 비즈니스를 왜곡하지 마. 작년 5월 12일. 지수가 날짜를 반복하며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태준이 얼어붙었다. 내가 양수 검사 받던 날이었지. 지수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다. 그날 아침 병원 복도에서 당신은 비공개 임원 회의가 있어서 하루 종일 전화가 꺼져 있을 거라고 했잖아. 태준의 목을 대가 격렬하게 요동쳤다.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난 혼자 그 복도에서 4시간을 기다렸어. 내 배에 바늘이 꽂힐 때 옆 침대 여자는 남편이 손을 잡아주고 있었지. 난 구겨진 알코올 손밖에 없었는데 지수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판교 부동산 거래소에서 한유라의 보증서에 사인하고 있었던 거야. 태준이 다급하게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드디어 그의 목소리에 진짜 당혹감이 묻어났다. 지수야, 그날은 정말 그 여자 서명만 해주고 바로 회사로 돌아갔어. 왜 나한테 묻지 않았어? 커피 맛봐요. 지수는 그의 변명을 무자르듯 자르며 잔을 가리켰다. 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커피를 내려다 보았다. 나 시럽 들어간 아메리카노 안 마셔. 다크 로스팅 블랙커피만 마시는 거 알잖아. 지수의 입술이 차가운 확신으로 말려 올라갔다. 그래요. 당신은 쓴 블랙커피만 마시죠. 단 커피는 안 마시고 그녀가 그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무슨 커피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태준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7년 전 반지하에서 우리는 잠을 깨기 위해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실 돈밖에 없었어. 당신이 블랙커피의 쓴맛을 좋아했기 때문에 난 7년 동안 매일 아침 당신을 위해 그걸 내렸어. 나도 7년 동안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마셨고 지수는 100억 원짜리 수표와 벨벳 상자를 테이블 너머로 다시 밀어내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강태준, 난 쓴맛을 아주 싫어해. 버림받은 상자를 내려다보는 태준의 심장을 보이지 않는 손이 꽉 움켜쥐는 듯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공포, 견고한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치고 올라왔다.
당신이 준 선물, 당신이 보낸 돈은 언제나 당신의 죄책감을 달래고 성공한 남자라는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게 아니었어. 지수가 일어났다. 절개 부위 때문에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녀의 등은 고닫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이 가끔씩 적선하듯 던져주는 알량한 동정을 금처럼 여기며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서지수를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 서지수는 5일 전 수술대 위에서 죽었어. 태준이 허둥지둥 일어섰다. 그의 무릎이 대리석 커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시럽이 든 아메리카노 잔이 엎어졌다. 갈색 액체가 카펫 위로 떨어지며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만들었다. 도장 안 찍어. 태준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턱에는 꽉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궁지에 몰린 짐승의 공포와 공허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서지수, 떠날 생각 꿈도 꾸지 마. 당신은 양육권 가져갈 가능성 1%도 없어. 낡아빠지고 폐업한 당신 스튜디오로 어떻게 애 셋을 먹여 살릴 건데? 나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고. 지수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내일 오전 10시에 내 변호사가 당신이 제3자에게 빼돌린 공동재산 목록 증거를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할 거야. 그녀는 명확한 결론을 남겼다. 우리는 서로 빚진 게 없어. 강태준,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그녀는 문을 밀고 나갔다. 무거운 나무 문이 딸깍하고 닫히며 태준의 거친 숨소리와 방 안의 난장판을 차단했다. 지수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녹슨 톱날이 복부를 긋고 지나가는 듯한 고통을 견뎌냈다.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어지럼증을 이겨내고 전화를 받았다. 지수야, 가압류 추가 서류 법원에서 전면 인용됐어. 오수진의 결단력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강태준 쪽 법무팀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왔어. 한풀 꺾였더라. 엄청 파격적인 조건으로 합의하자는데 합의는 없어. 지수는 몸을 일으켜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했다. 계획대로 절대 양육권 소송이랑 핵심 커리큘럼 저작권 가처분 신청 준비해. 절대 양보 안 한다고 전해. 알았어. 지수는 멸균된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섰다. 간호사가 셋째 아기의 트림을 시키고 있었다. 지수는 차가운 유리에 손바닥을 대고 긴 숨을 내쉬었다. 고통, 두려움, 7년간의 매몰 비용, 그리고 당황하던 태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졌다. 새로운 궤도가 시작되었다. 수요일 오후 태준의 대표실. 박상민 법무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두꺼운 소장 부본을 검은 대리석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정식 소장과 증거 목록입니다. 오수진 변호사 측에서 그룹의 핵심 커리큘럼 시스템에 대해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인용된다면 올해 하반기 우리의 모든 온라인 강의와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합병 계약서를 검토하던 태준의 손이 멈췄다. 핵심 커리큘럼은 직무 발명이잖아. 7년 동안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여자가 무슨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거야? 박상민이 태블릿에 스캔 문서를 띄웠다. 이게 핵심 증거입니다. 그룹이 정식으로 법인 설립되기 3개월 전에 서지수 사모님이 커리큘럼의 전체 기본 논리와 상호작용 프레임워크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사모님 개인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박상민이 작은 글씨를 가리켰다. 당시 회장님이 서명하신 위임장에는 이 무상 사용 권한은 양측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유효하며 이혼 소송이 시작되는 즉시 권한이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준은 그 눈부신 글자들을 빤히 쳐다보았다. 만년필을 쥔 엄지손가락에 힘이 너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7년 전부터 나를 경계하고 있었단 말인가. 박상민이 고개를 숙였다. 오수진 변호사는 무자비하기로 유명합니다. 단순히 저작권 회수를 넘어 지난 7년간 여기서 창출된 모든 상업적 이익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사모님에게 매우 유리한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준이 만년필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꿈 깨라고 해. 홍보팀이랑 재무팀에 준비 지시하세요.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다 끌어모으고 소송을 하겠다고 까짓 거 어울려주지. 수입이 0원인 여자가 오수진의 그 엄청난 수입료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두고 봅시다. 3일 후 가정법원 조정실. 지수는 깔끔하게 묶은 머리에 단정한 검은색 캐시미어 블레이저를 입고 긴 테이블 왼쪽 편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태준과 3명의 변호인단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끌어내렸다. 서지수, 굳이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야겠어? 태준이 평소의 압박감을 뿜어냈다. 가처분 인용되면 우리 주식 최소 20%는 폭락할 거야. 회사가 망하면 당신 공동재산목도 휴지 조각 되는 거라고. 오수진이 같이 죽자고 동반 자살이라도 부추기더냐?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수진을 힐끗 보았다. 수진이 파일 하나를 꺼내 태준 쪽으로 밀었다. 강태준 회장님, 서지수 씨 측의 가압류 추가 신청서입니다. 태준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난 여기서 10원짜리 하나까지 쪼개자고 온 게 아니야. 회사 지분 조금 넘겨줄 테니까 가처분 신청 취하하고 애들 양육권 나한테 넘겨.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보러 와도 돼. 싫어.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지수, 정신 차려. 태준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당신이 무슨 수로 애 셋을 키울 건데? 7년 동안 일도 안 했고 당신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방금 애 낳은 산모잖아. 판사는 맹목적인 모성애가 아니라 객관적인 생활 환경을 봐. 나한테 맡겨. 최상위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할 테니까. 지수는 차분한 눈으로 그를 보며 파일을 1인치 더 가까이 밀었다. 4페이지 봐. 태준이 인상을 쓰며 파일을 열었다. 박상민 변호사가 그것을 힐끗 보고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것은 케이맨 제도의 역외 신탁 등록증 복사본이었다. 지수가 얼어붙은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수익자는 한유라 남동생이네. 3년 전 4월에 당신이 불법 환치기를 통해 유럽에서 발생한 이익금 200억 원을 이 계좌로 빼돌렸지. 태준의 동공이 수축했다. 당신, 그의 목구멍이 솜으로 꽉 막힌 것 같았다. 그 송금은 박상민조차 모르는 극비 사항이었다. 3년 전 4월, 지수가 자비 없이 말을 이었다. 첫 아이 임신했을 때 대량 출혈이 있었지. 내가 수술실에서 응급수술을 받는 동안 당신은 케이맨 제도에서 한유라 동생이랑 신탁 이전을 마무리하고 있었잖아. 태준의 손가락이 종이를 구겨버렸다. 그 돈은 세금 회피용이었지. 한유라 주려고 한 게 아니야. 그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변명은 판사한테나 해. 지수가 그의 말을 잘랐다. 거액의 공동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으니. 강태준, 가정법에 따라 이 부부는 전액 당신 몫에서 몰수될 거야.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완전히 궤도를 이탈한 남자를 쳐다보았다. 아까 말한 생활 환경에 대해 말하자면 지수가 은색 열쇠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난주에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샀어. 게다가 당신들 경쟁사인 에이펙스 영재교육의 스타라이트 에듀 인터랙티브 모듈 유럽 독점 판권을 세후 30억 원에 넘겼고 태준은 윙윙거리는 머리로 열쇠를 빤히 쳐다보았다. 스타라이트 모듈은 7년 전 자금이 없어 보류되었던 지수의 스케치였다. 그녀가 그 특허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 상업적 가치가 그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 앞에서 자만심을 뽐내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오래전부터 자신만의 탈출구를 준비해 왔던 것이다. 난 집도 예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크는 걸 곁에서 지켜볼 온전한 시간도 있어. 지수가 두 손을 깍지 꼈다. 애들 출생 신고서에 사인할 시간조차 없는 당신과는 다르게 말이야. 방안이 고요해졌다. 태주는 발끝에서부터 얼어붙는 듯한 한기가 사지를 마비시키는 것을 느꼈다. 조정은 결렬되었다.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블레이저 단추를 채웠다. 가자, 수진아. 법정에서 보자. 저녁 8시 평창동 저택. 태준의 마이바흐가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멈춰섰다. 그는 넥타이가 풀어 헤쳐진 채 충혈된 눈으로 거실로 들이닥쳤다. 어머니, 이명희가 작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어머니, 지수가 미쳤어요. 모든 걸 가압류하고 단독 양육권을 가져가겠대요. 다음 주 금요일이 재판이에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해요. 태준이 소파를 꽉 부여잡았다. 판사한테 지수가 산후 우울증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증언해 주세요. 제가 최고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걸 보여주려면 어머니가 제 집에 계셔야 해요. 이명희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쾅 하고 내려놓았다. 그녀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담긴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건 오늘 오후에 그 애 변호사가 보낸 최종 이혼 합의서다. 이명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네가 여기에 서명하면 법인 자금 횡령에 대한 형사 고발은 취하해 줄 수도 있다고 하더구나. 서명하지 않으면 증거를 바로 경제범죄수사대에 넘기겠대. 태준의 눈꺼풀이 떨렸다. 어머니마저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네가 내 아들이라서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명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다. 내가 오늘 어디 다녀왔는지 아니? 더 포레스트에 내 손주들 보러 갔다 왔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유리 너머로 애들을 봤어. 간호사들 말이 그 애가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면서 수유하겠다고 진통제도 거부했단다. 혼자 화장실에 앉아 수건을 물고 버텼대. 태준의 숨이 더섰다. 그 애는 나한테 불평 한마디 안 하더라. 딱 두 가지만 보여줬어. 네가 그 한유랑과 뭔가 하는 여자한테 송금한 장부랑 분만실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한 위급 상황 동의서. 어머니, 그 동의서는 제가 해외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입 다물어. 이명희가 소리쳤다. 넌 아직도 네가 비행기를 놓쳐서 그런 줄 아는구나. 17통의 부재중 전화를 다 보여주더라. 윤석이는 복도에서 울고 있었는데 넌 그 여자 생일 케이크나 자르며 놀고 있었다며. 이명희가 눈물을 흘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7년 전 네가 쫄딱 망해서 15억 원이나 빚을 졌을 때 지수가 자기 혼수 명의로 된 집까지 팔아서 보증금도 없는 6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너랑 같이 살았어. 너를 위해 밥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 집안을 지탱했지. 이제 돈 좀 만진다고 그 애가 귀찮아진 모양이구나. 합의서를 쥔 태준의 손가락이 종이 모서리에 베었다. 재판엔 안 갈 거다. 이명희가 대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내일 아침 송도로 이사 갈 거야. 지수가 애들 봐주는 걸 허락했어. 어머니, 그럼 저는요. 이명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태준아,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애는 단 한 번도 너를 무시하지 않았다. 이제 넌 모든 걸 가졌지만 그 애를 가질 자격은 없다. 무거운 대문이 닫혔다. 월요일 아침, 그룹 문서 보관실. 흐트러진 모습의 태준이 캐비닛들 앞에 서 있었다. 찾아내. 그가 땀을 뻘뻘 흘리는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2017년도 임대차 계약서랑
장비 구매 영수증 다 찾아. 커리큘럼이 회사 자산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회장님, 관리자가 더듬거렸다. 2017년도 임대 계약서나 장비 목록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최윤석이 걸어 들어왔다. 회장님, 그 당시엔 우리 회사에 경영지원팀 자체가 없었습니다. 등록된 주소지는 반지하였고요. 회장님은 컴퓨터를 사신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이 대학 때부터 쓰던 낡은 레노버 노트북 하나가 전부였죠. 윤석이 테이프로 밀봉된 종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명희 어머니께서 어제 저택에 가셔서 지하실 창고에 처박혀 있던 이걸 파내오라고 하셨습니다. 태준이 테이프를 뜯었다. 퀴퀴한 냄새가 났다. 안에는 기업의 비밀 자료 같은 건 없었다. 싼 집게 핀으로 묶인 A사 용지들, 낡은 노트들, 그리고 구겨진 병원 영수증들 뿐이었다. 이명희가 보관실로 들어왔다. 문서실 뒤질 거 없다. 내 제국의 근간은 이 낡은 노트들에 다 있으니까. 그녀가 낡은 노트를 태준 앞에 던졌다. 태준이 첫 페이지를 열었다. 빨간 펜으로 주석이 달린 손으로 그린 인터랙티브 인터페이스였다.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는 검붉게 말라붙은 얼룩이 있었다. 피었다. 2018년 겨울 보일러가 터졌을 때지. 네가 고열로 알아누웠고. 이명희가 무겁게 말했다. 지수가 코트를 두 벌이나 껴입고 손가락 없는 장갑을 낀 채 외풍이 들이치는 창가에 앉아 이걸 그렸어. 추위에 손이 다 터져서 종이 위로 피가 떨어졌는데도 회사 자산이라며 새 종이는 사지도 않았어. 태준의 손가락이 굳어졌다. 그때 네가 그랬잖아. 돈 벌면 이 도시에서 제일 큰 집을 사주겠다고. 이명희가 코웃음을 쳤다. 그래, 샀지. 그리고 그 큰 집에 그 애를 몇 주씩 혼자 버려뒀고 윤석이 앞으로 나서며 상자에서 작은 검은색 가죽 수첩을 꺼냈다. 회장님, 이건 사모님 책상 가장 깊은 서랍에 있던 겁니다. 사모님이 파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태준이 수첩을 펼쳤다. 그의 눈꺼풀이 미친 듯이 떨렸다. 3년 차 10월 12일 우리의 결혼기념일. 중요한 고객이 있다고 했다. 밤 9시에 귀가. 윤석 씨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유라 씨가 페닌슐라 호텔에서 케이크 자르는 걸 올렸다. 끓여둔 미역국은 나 혼자 먹었다. 괜찮다. 그는 이제 그룹의 회장이니까. 태준이 윤석을 올려다 보았다. 윤석이 차갑게 시선을 맞받아쳤다. 그날 밤 한유라 이사님 생일 파티 열어주셨잖습니까? 전 사모님이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냥 말씀을 안 하신 것뿐이더군요. 태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5년 차 3월. 첫 번째 시험관 실패. 대량 출혈. 간호사가 수술을 위해 보호자를 부르라고 했다. 그에게 6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바쁘다고 했다. 영양제나 사 먹으라며 5천만 원을 이체했다. 수술 도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 5천만 원으로는 내가 잃은 아이를 되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그게 그저 우연한 유산인 줄만 알았다. 그녀가 차가운 수술대 위에 혼자 누워 있었는지 몰랐다. 6년 차 8월 새 쌍둥이 임신. 고위험군. 오늘 8번째 유산 방지 주사를 맞았다.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파리행 비행기 표를 발견했다. 한유라의 패션 위크 참석. 그는 비공개 임원 회의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젠 아프지 않다. 하도 오랫동안 몸부림치다 보니 이제는 전혀 아프지가 않다. 수첩이 태준의 손에서 미끄러져 책상 위로 툭 떨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 파일 캐비닛에 부딪혔다. 다 알고 있었어.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왜 나한테 따지지 않은 거지? 수년 동안 아주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이명희가 그를 향해
병원 영수증 뭉치를 집어 던졌다. 이것들 좀 봐. 그 애는 혼자 산정검사를 받으러 다녔고 혼자 조산의 위험과 맞섰어. 네가 다른 여자 가방이나 사주고 있을 때 말이다. 바닥에 떨어진 맨 위 영수증은 응급 새 쌍둥이 출산 청구서였다. 보호자 서명란에는 서지수라는 이름만 휘갈겨져 있었다. 윤석이 사원증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건 이게 마지막입니다.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인수인계는 어제 다 끝났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 송도로 갑니다. 사모님의 조기교육센터에 운영이사가 필요하거든요. 윤석이 가볍게 목례를 했다. 회장님은 항상 사모님이 회장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사모님이라는 기초공사 없이 회장님의 빌딩은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 회장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자를 당신 손으로 이르신 겁니다. 윤석과 이명희가 방을 나갔다. 누렇게 바랜 도면과 핏자국 묻은 청구서들 사이에서 태주는 홀로 남겨졌다. 그는 다시 검은 수첩을 집어들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7년 차, 대량 출혈. 죽는 줄 알았지만 오직 내 아이들 생각뿐이었다. 태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드디어 놓아줄 수 있겠다. 태준의 무릎이 꺾였다. 쓰나미 같은 거대한 공포가 그의 가슴을 강타했다. 그는 자신이 지수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내, 재능, 피와 눈물이 그의 존재 전체를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토대를 완전히 뽑아가버렸다. 그는 그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만 돌아왔다.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철제 캐비닛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손관절에서 피가 났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뼈를 깎는 듯한 공허함만 남았다. 3개월 후 송도 국제도시의 스타라이트 에듀. 지수가 테이블 위에 나무 퍼즐 조각을 올려놓았다. 윤석이 직인이 찍힌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에이펙스 영재교육에서 새 모듈을 50개 지점에 출시했습니다. 1분기 수익 분배금 내역입니다. 지수가 서명했다. 이명희가 새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데리고 나왔다. 지수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어머니. 지수는 또각또각 발소리를 내며 회의실로 향했다. 그 시각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서지수 수석 건축가라고 적힌 스타라이트 에듀의 브로슈어를 보고 있었다. 박상민이 보고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온라인 강의는 모두 내려갔습니다. 가맹점주들은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개인 계좌까지 묶인 마당에 우리 현금 흐름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회사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1,000억 원입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다. 자신이 방치했던 여자는 그 없이 자신만의 제국을 세웠다. 밤 9시 송도 상업지구 어두운 골목에 검은색 마이바흐가 주차되어 있었다. 차 안에 앉은 태주는 길 건너 환하게 불을 밝힌 스타라이트 에듀센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젊은 임원들과 계획을 논의하며 지난 7년 동안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신감 넘치고 편안하고 눈부신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얀색 패밀리 SUV가 멈춰섰다. 차 안에서 이명희가 손을 흔들었다. 지수와 윤석이 아기들을 차에 태웠고 차는 출발했다. 지수는 단 한 번도 어둠 속을 돌아보지 않았다. 태주는 그녀가 미움조차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먼지일 뿐이었다. 1년 후 가정법원 집행관실 안. 태주는 파산 선고서에 잉크가 묻은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었다. 판사는 그의 법인 및 개인 자산이 모두 경매로 넘어갔다고 선언했다. 태준의 최고급 맞춤 정장은
이제 앙상해진 그의 몸에서 헐렁하게 겉돌았고 머리카락의 3분의 1은 하얗게 새어 있었다. 그가 법정을 나서자 스타라이트 에듀의 트럭 한 대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주머니에 있는 아시아 영유아 교육 혁신 서밋의 VIP 초대장을 만지작거렸다. 컨벤션 센터로 간 그는 가장 뒷자리 어둠 속에 섰다. 예전 부사장이 그를 보았다. 소문 들었어? 다들 알잖아. 서지수 대표가 진짜 설계자였다는 거. 1년 만에 스타라이트가 프리미엄 시장의 60%를 장악했대. 조명이 어두워졌다. 미니멀한 화이트 슈트를 입은 지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로 걸어 나왔다. 우리가 누군가의 반응을 당연하게 여기고 함께하는 시간을 물질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잃습니다.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죠. 올해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가 평생 닿을 수 없는 높이로 솟아올라 썩어 빠진 과거를 발밑에 짓밟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VIP 복도에서 태준이 그녀를 막아섰다. 윤석이 그를 가로막으려 했지만 지수가 제지했다. 그녀는 태준을 완전히 남보듯 쳐다보았다. 강태준 씨, 무슨 일이죠?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빳빳한 서류를 건넸다. 내 남은 개인 자산 전부야. 에이펙스에서 다시 사들인 해외 판권이랑 빚 없는 깨끗한 역외 신탁. 수익자는 새 아이들로 해뒀어. 이제 와서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알지만 적어도 깨끗한 돈이야. 보상이라고 생각해줘. 지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아직도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야? 에이펙스 판권은 3주 전에 계약 위반으로 법적으로 무효 처리됐어. 그리고 그 깨끗하다는 신탁? 한유라 동생이 마카오에서 사채를 끌어다 써서 3개월 전에 기초자산까지 다 청산당했어. 태준의 숨이 멎었다. 그의 마지막 카드는 이미 그녀가 꿰뚫어본 쓰레기에 불과했다. 당신에겐 아무것도 안 남았어. 지수가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나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보상을 논할 자격도 없어. 태준의 무릎이 꺾이며 대리석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렸다. 서류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지수는 윤석에게 말했다. 경호팀의 손님 명단 관리 좀 철저히 하라고 해.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갔다. 밖에는 하얀 SUV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그녀를 불렀다. 지수는 눈부시게 웃으며 아이들을 껴안고 차에 탔다. 차는 밝은 햇살 속으로 달렸다. 고요한 복도. 태주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히스테릭한 오열은 없었지만 그의 텅 빈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눈부신 무대 뒤편에서 태주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영원한 후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남은 평생 그 누구도 그에 대해 묻지 않을 그곳으로.